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기자 성주원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한 것인데요. 다우는 369포인트 올랐습니다. 1.5%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1.67%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시장은 경제 재개 움직임, 또 국제유가 동향,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 등을 주목했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경제 재개 움직임인데요. 20일 현지 시간 코네티컷주가 경제 활동 재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50개 주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재가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코네티컷에서는 이날부터 식당과 소매점이 점포 안으로 손님을 들일 수 있게 됐고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단계적으로 그 재가동 수위를 높일 예정이었는데 그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22일부터 전면 재가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뉴욕과 캘리포니아, 또 펜실베니아주 등은 이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는 지역만 문을 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봉쇄령을 유지하는 형태로 경제를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소식입니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4.8% 올랐는데요. 배럴당 33.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유가를 끌어올린 재료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이었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약 50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지난주에 원유 재고가 18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완전 예상을 깨고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의 재개에 들어가면서 원유 재고가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소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일부 중국 기업들의 뉴욕 증시 상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와 바이두 주가는 0.19%, 또 1.12% 정도 내렸습니다. 자, 이 법안 통과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중국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는데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가 이제 오늘 개막하게 되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미국의 공세가 더욱더 심화되고 증폭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웨코우, 또 도욱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은어, 속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보면은 수십만 명을 죽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중국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것이고요. 제발 그런 이 멍청한 사람에게 좀 설명을 해달라. 무엇을 설명해달라? 이 전 세계적인 살상을 저지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의 무능이다라는 것을 이 멍청한 사람한테 설명해달라라는 내용을 트위터에 남긴 것입니다.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남기는 대목이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시진핑 체제를 사실상 독재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상승했는데요. 영국 런던 FTSE 지수는 1.08% 올랐고요. 독일도 1% 넘는 상승세, 프랑스 파리는 0.87% 오르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각국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락다운 조처를 잇따라 이제 완화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주요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일본은 0.79% 올랐고 반면에 중국은 0.5% 하락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도쿄도 등 8개 도도 부현 광역자치단체에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을 오늘 일부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기대감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중국은 어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갈등 국면이 점점 격화되고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위축시킨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오늘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개막을 합니다. 일주일간 이어지는데요. 일단 이번 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팎의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2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전인대에서는 아무래도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것이냐,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 목표치를 정확한 숫자로 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범위에서의 목표 구간을 발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지켜볼 내용입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양호한 미국의 유통업체 실적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1.52% 오른 24,575.9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같은 기간 1.67% 상승한 2,971.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8% 오른 9,375.7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월 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다우지수 역시 전날 390포인트 가까이 빠진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인 메모리얼데이 전후로 많은 주들이 대거 경제를 재개하는 데 대한 기대 심리가 장중 내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대형 유통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점도 투심을 자극을 했고요. 주택용품 판매업체인 로우스는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타겟은 온라인 부문 매출이 무려 141%나 상승했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줄면서 타겟의 주가는 오히려 이날 3% 가까이 빠졌고요. 한편 이날 공개된 연준의 4월 의사록 역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당국자들은 금리 인하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을 시장에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과 또 현재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입한 연준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7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 등도 이 의사록에 포함이 됐는데 이런 점들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입니다. 이날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유가 상승에 힘입은 에너지 업종이 3.82%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커뮤니케이션과 금융주들도 2%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페이스북이 전날 새로운 이커머스 사이트 계획을 공개한 데 따른 효과로 전날도 많이 올랐는데 이날도 무려 6%가량 올랐고요. 아마존 역시 2% 올라서 두 종목 모두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모더나는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 전날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후에 우리가 조만간 임상시험의 과정에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은 2.51% 반등했습니다. 반면 연차 보고서의 거래 조작으로 4월 7일 거래가 정지되고 지난 15일에는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러킨커피는 이날 무려 35%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존슨앤존슨은 판매 중인 베이비 파우더가 암을 유발한다라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전날 늦게 전격 판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나온 글로벌 주요 인물들의 말말말, 주요 이슈들을 김도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톡톡톡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인사들의 주요 발언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20억 달러 지원, 보잘것없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입니다. 미국 주요 인사들이 중국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직접 비판을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간밤 있었던 언론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시 주석이 이번 세계보건총회 연설에서 중국이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베이징은 조사관들의 접근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살아있는 바이러스 샘플을 주지 않고 있으며 또 중국 내 팬데믹 관련 논의를 계속 검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시 주석이 2년간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죽고 수조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과 비해서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얼간이 멍청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중국을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점점 고조되고 있는 양국 간의 갈등 잘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도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중기 경제활동의 엄청난 불확실성, 위협, 미국 연준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간밤 4월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단기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과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어서 코로나 2차 확산은 올 연말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GDP의 감소와 실업률 급등, 그리고 내년 인플레이션의 추가 하방 압력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은행 부분의 취약성과 비금융 기업들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올 연말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경고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소식들도 잘 참고하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편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WHO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WHO 사무총장은 간밤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그 편지를 받았고 지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WHO가 실질적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의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무총장은 현재 WHO의 연간 예산은 매우 적고 우리가 직면한 재정 관련 도전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자금 대부분이 의료 체계가 취약한 국가로 대부분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러한 취약국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WHO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국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슈들도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대화 11월 미 대선까지 없다. 주북 러시아 대사가 말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주재하고 있는 러시아 대사가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북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라고 여긴다면서 대선 다음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는 지난해 10월 스웨덴 협상이 결렬된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 북미 대화 중단이 영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탐탁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북미 양측의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발언이 오늘 남북 경협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장 흐름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톡톡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슈 대담에서는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사들이기로 한 정부의 시장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사들이기로 한 정부의 시장 지원책에 대해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정부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돈줄이 좀 꼬인 것에 대해서 좀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일단 그것을 위해서 특수 목적 기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이 내용들인데요. 난이도가 네. 좀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SPV란 말은 특수 목적 기구, 그러니까 Special Purpose Vehicle이라는 이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한시적으로 만든 기업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 방식은 바로 연준이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음.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그 이유가 이런 SPV가 만들어지고 왜 만드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자산을 매입해 준다는 말은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은 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음. 그 돈은 사실은 중앙은행 돈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그렇죠. 돈이죠. 국민들의 예. 혈세죠. 네. 그래서 새로 발권력을 가지고 돈을 찍어낸다는 말은 굉장한 도덕성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들 돈은 마음대로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중앙은행들은 발권력이 동원해서 그걸로 거래를 할 때는 안전한 기관, 그러니까 은행들하고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특별한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은행법들, 연준법, 한국은행법들을 약간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좀 위험한 한계에 있는 기업들로 도와주자 직접. 예. 근데 정부가 가진 돈이 많지 않으니까 중앙은행이 새로 돈을 찍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시장에 태워주자라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발권력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서 혹시 손실이 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정부가 그 부분을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요. 나머지 이제 큰 자금, 레버리지 자금은 중앙은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은 은행하고만 거래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 어떤 중간에서 거래를 하고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중간에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연준이 이 SPV에 돈을 주고요. 이 돈을 가지고 SPV가 회사채나 CP를 매입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수한 목적,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만든 기업, 그래서 SPV라는 이름이 붙어지고요. 네. 그 기업은 바로 중앙은행, 또 정부가 태운 돈을 가지고 한계의 상황에 처해서 회사채나 CP를 통해서 자금을 더 이상 조달하기 힘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뭔가 자산을 매입하기에는 뭔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특수 목적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발권력을 결국은 이제 발동시키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규모는 지금 일단은 10조 원 규모로 이렇게 회사채 매입에 나서기로 한 것 같아요. 이 10조 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이 10조 원은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내용을 보면 방금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이 SPV를 20조를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큰 한도를 얘기하신 거고요. 예. 일단은 시장 상황이 20조가 필요한 만큼 어려울지를 알 수가 없으니 네. 먼저 10조만
태워서 자산을 매입해 보고 네. 나중에 모자르면 10조를 더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어제 발표된 내용은 처음 만드는 1차로 만드는 이 10조 원. 물론 2차 10조 원이 조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면요. 예. 그래서 일단 1차로 만드는 10조 원을 어떻게 자금을 태우느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네. 일단 1조 원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돈을 줍니다. 음. 정부가 그냥 돈을 주면 어떤 모럴 해저드나 또 방만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일단 산업은행에 주고요. 네. 산업은행에 그 돈을 받아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1조 원을 합쳐서 2조 원을 SPB에 돈을 지원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이 말은 결국은 10조 원 중에 1조 원, 정부가 태워주는 1조 원은 날려도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부가 손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8조 원을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네. 겁니다.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도 2조 3천억 달러의 시장 유동성 지원을 했지만 거기 뒤에는 4,540억 달러의 연준의 미국 재무부의 지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재무부의 그러니까 한국의 기재부, 한국 정부의 서포팅, 1조 서포팅을 등에 업고 연준이 추가로 8조 원을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8조 원을 대출을 SPB에 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방식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2조 원은 후순위 대출이고요. 한국은행이 그 지원하는 8조 원은 선순위 대출입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대출을 해서 회사채를 샀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청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위험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청산해서 남는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선순위 대출이기 때문에 네. 먼저 상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 10조 원을 투자했는데 10조 원이 다 투자한 회사들이 다 망했다. 최악의 경우. 네. 그랬을 때 한국은행은 8조 원을 미리 회수할 수 있고요. 예. 산업은행은 2조 원을 태웠는데 그중에 1조 원은 그 다음에 받을 수 있고요. 정부가 태운 마지막 1조 원은 시장에 다 호공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그런 이제 규모를 확인해봤고 이제 SPB를 통해서 이제 지원한다는 방식까지 확인해봤는데 구체적인 방식들은 조금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이 지금 있잖아요. 기업의 돈줄을 네네. 지원하는 대책들. 어떻게 조금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까지 그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SPB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어제 발표된 내용이고요. 예. 그 이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채권시장 안정 펀드라고 해서 네. 은행들이 이거는 이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돕는 게 아니고요. 시중은행들끼리 결의해서 돈을 모아서 총 20조 원을 모았습니다. 근데 당장에 지금 20조 원을 모은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캐피털 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 필요할 때마다 일단 1차로 3조 원을 먼저 지원하자라고 해서 3조를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조성을 했고요. 이 3조가 필요하다는 거는 예, 예. 그 필요한 사람 쪽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시장 수요 조사를 일단 해보는 거죠. 수요자를 해봤더니 예, 예. 일단은 3조 정도가 먼저 필요하다. 3조 정도를 먼저 하면 예.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해서 3조 원을 가지고 주로 우량채 위주로 회사채나 예. CP를 매입했거든요. 네. 그 3조 원을 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어제 추가로 추가 3조 원을 더 조성하겠다. 그래서 예.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성을 해서 결국 총 20조 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한도를 미리 받아놓은 거죠. 이제 뭐 2차까지 6조니까 이 체한 펀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직까지 많이 그 한도가 남아 있는 14조 원의 한도가 남아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을 어떻게 태우느냐의 방식. 시중은행들이 돈을 태운 거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안정시키자라는 좋은 목적으로 돈을 태웠기 때문에 네. 비우량 회사채나 CP를 사서 손실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민간기업, 은행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로 우량채를 사게 됩니다. 지금 회사채 같은 경우는 그 트리플 A 가장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들이 트리플 A고요. 네. 이제 트리플 A에서 더블 A 등급까지 회사채가 우량 회사채고요. 또 투자는 가능하지만 A에서 트리플 B까지는 조금 비우량한 회사채. 예. 그다음에 이제 아예 투기 등급에 있는 회사채는 더블 B 이하는 투기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그 채권 안정 펀드, 체한 펀드는 트리플 A에서 더블 A 정도의 굉장히 신용 등급이 양호한 회사채를 주로 사게 되는 방식이고요. 네. 다만 이제 한시적으로 이 약간 좀 신용 등급이 조금 안 좋아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A- 이건 투기 등급은 아니지만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중에서는 조금 신용도가 안 좋은 회사채도 같이 좀 사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3조 원, 추가 3조 원을 태우기로 했고요.
주로 이제 지금 3조 원을 초기에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자금줄이 좀 꼬였던 여신 전문 회사들, 그러니까 신용카드사, 네. 캐피탈 회사들을 주로 그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캐피탈, 또 메리츠 캐피탈 이런 그 캐피탈 채권을 주로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신용 등급은 A라서 투기 네. 등급은 아니지만 A까지 자금줄이 그러니까 시중 자금이 잘 안 가서 온기가 잘 돌지 않아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3조 원을 태워줌으로써 이 시장이 좀 살아났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지원 방식은 바로 프라이머리 CBO입니다. 이 프라이머리 CBO는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런 겁니다. 많은 회사채들을 우리 주로 ABS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좀 낮은 회사채들을 사서 모아서 네네. 이걸 하나의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회사채를 모아서 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좀 보강해 줍니다. 손실이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손실이 나면 우리가 뒤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네, 네. 해서 뒤에 신용보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신용보강을 해주면 이 회사채 그 모아놓은 프라이머리 CBO의 신용등급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화살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 화살 하나를 부러뜨리기는 쉽지만 세 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부실화되기는 굉장히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네. 그 기업들을 한 10개를 모아서 채권을 찍으면 10개 기업이 동시에 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주식 투자할 때도 예, 예. 한 종목에 올인하면 예, 예. 뭐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예, 예. 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안전성이 높아지는 거죠. 조금 불안한 채권들도 모아놓으면 결국은 좀 그 위험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한꺼번에 되기 그 때문에 기업들이 다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다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예. 보증까지 해주니까 도와주면은 예, 예.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래서 거고요. 투기 등급 직전까지 간 기업들인데 그 회사채를 다 사서 하나로 풀링해서 이 프라이머리 CBO라는 걸 찍어내면 네. 신용등급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투자자들이 한번 사볼까라고 그렇죠. 해서 그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 니즈가 생겨나겠죠. 예.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끝으로 SPB, 아까 말씀드렸던 SPB는 기본적으로는 우량채를 많이 사고요. 네. 또 비우량 회사채 CP도 매입하고 특히나 이제 폴른 엔젤이라고 해서 신용 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안정적인 등급을 유지할 텐데 코로나라는 일시적인 영향을 그 피해를 입어서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니까 이 회사는 억울하겠죠. 예. 예, 일종의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회사채 CP까지도 동시에 사주는 게 SPB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제가 하나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최한 펀드는 우량 회사채나 CP를 주로 산다라고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프라이머리 CBO는 우량, 비우량 회사채를 동시에 산다. 다만 CP는 사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또한 일부 투기 등급에 있는 회사채도 같이 사준다. 그래야 신용 보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PB는 우량과 비우량 회사채 CP를 사준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 폴른 엔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를 사준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그렇군요. 가지가 각각 조성된 목적이 다 따로 있고 그래서 우량 회사채부터 비우량 회사채,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고루 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그 대책이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원책이 뭐 그 어떤 특정 등급의 기업들에게만 주어진다면 다른 등급의 기업들은 좀 또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네네. 그런 것들 좀 골고루 나눠져 갈 수 있게 이렇게 지원 방식도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진행되는 것 같군요. 네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매입이 실제로 회사채를 어떻게 매입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SPB 내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나중에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특정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 어떤 A라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B라는 기업이 발행한 CP를 매입할 게 적절한지를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채는 사주자, 네. 이 CP는 사주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정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3년 이내여야 되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만기가 너무 긴 채권을 사줄 수는 없죠. 너무 오랫동안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만기가 3년 이내로 좀 짧아야 됐다. 그렇군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량채에서 비우량채까지 그래서 AA에서 BB까지 같이 사주게 되고요. 네. 이제 트리플 B까지 사지만 BB는 투기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부 투기 등급도 같이 사준다.
다만 폴른 엔젤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CP나 단기사채 같은 경우는 A1에서 A3까지 역시 이것도 비우량에서 투기 등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하나의 요건은 이자 보상 비율이 지금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 보상 비율이란 말은 영업을 통해서 낸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네. 빚도 감당 못하는 기업들을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2년 연속 100% 미만이었던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어려웠던 회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계 기업 우리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원래 좀비 기업인 회사까지도 살려줄 이유가 없다. 국민 돈으로.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빠진다. 매입 대상 채권에서 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런 기준에 조금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이제 약간의 가설을 지금 포함해서 설명드리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투기 등급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장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신용 등급이 트리플 B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채 투기 등급은 더블 B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한 단계만 떨어지면 바로 투기 등급이 돼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은 이제 정기 평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6월이 되면 본인들이 그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의 신용평가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신용등급을 다시 내거든요. 네. 그럴 때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들이 굉장히 속출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6월 정기 평정 때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 네. 그러면 투기 등급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등급 하향 검토 대상입니다. 그 말은 신용평가사들이 이 회사는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내려볼까라고 이제 미리 경고하는 조치로 신용등급 하향 검토라는 의견을 같이 붙이거든요. 예. 지금 대한항공은 트리플 B지만 등급 하향 검토 조건이 붙어 있는 트리플 B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신용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만약에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간에 대한항공은 가장 지금 한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 SPB의 지원을 첫 번째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예. 거고요.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은 또 국적항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존재 이유가 충분히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좀 어려워질 경우에 SPB가 직접적으로 회사채나 CP를 매입해주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대한항공이 첫 번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은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도 트리플 B 플러스라든지 트리플 B 마이너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한 등급, 두 등급만 더 떨어지면 투기 등급이 될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리스키한 상황이거든요. 이 기업들도 이 SPB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두산그룹에 있는 그 계열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지금 이 한계 트리플 B 등급에 놓여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 외에도 한진칼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또 신원, 위니아 딤체 이런 기업들도 신용 등급이 한 등급만 떨어지면 투기 등급이 언제든 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만약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SPB의 지원 대상이 돼서 좀 회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적격 등급이긴 한데 그리고 예.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A 그래서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투자 적격 등급 중에 좀 낮아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자금이 잘 이제 돌아가지 않는 회사들이 예.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은 주로 이제 A 등급 회사채거든요. 그래서 여기 속해 있는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우량채와 비우량채를 같이 사주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A 등급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건설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화건설, GS건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OCI, 한라, 효성 이런 기업들도 A 등급 회사채거든요. 그래서 투자 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많이 안 들어왔던 이런 기업들이 SPB 지원을 받아서 자금 융통이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일단은 이제 집행이 되게 될 텐데 예. 혹시나 뭐 그것이 잘 진행이 될지 뭐 우려는 없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정부가 태워주기로 한 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8조 원을 대기로
SPB로 했다는 말은 정부가 뒤에서 1조 원, 1조 원은 다 날려도 된다라고 개런티해주는 1조 원이 있기 때문에 8조 원을 출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1조 원을 어떻게 정부 1조 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중에 5천억을 3차 추경 안에서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3차 추경은 지금 21대 원구성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21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나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빨라야 6월 한 중순 이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SPB도 지금 발표는 어제 했지만 실제 출범은 6월 말 또는 늦으면 7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좀 자금줄에 목마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6월 말까지 7월 초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이런 이제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SPB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출범 자체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 네. 조금 그 우려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자 보상 비율이라든지 또 폴른 엔젤이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좀 까다롭다라고 네. 시장에서는 좀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 회사채가 상당히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실제적인 기대하는 효과는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시장은 좀 일정 부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지금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지원받는 기업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지원책이 결국 시장에 좀 혜택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실효성에 대한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10조 원의 SPB가 출범이 되면 상당수 한 7, 8조 원 정도는 우량 회사채로 갈 거고요. 또 그중에 이제 한 1, 2조 원 정도는 비우량 회사채, 아까 말씀드렸던 A나 B 트리플 B급 정도로 갈 거고요. 예. 이제 투기 등급 코로나로 해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회사채 한 1, 2조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결국은 우량채부터 투기 등급까지 고루 이렇게 그 자금줄이 이제 이 SPB를 통해서 가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회사채 시장이 안정되고 CP 시장이 안정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자금 융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기업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단기 회사채나 또 단기 사채, 단기 CP 등을 많이 편입하고 있는 MMF 시장도 굉장히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MMF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그런 어떤 MMF 시장에서의 단기 유동성 자금들이 수익을 내고 그 자금이 증시나 다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의 트리클다운 이펙트, 그러니까 분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측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런 지원책이 좀 원하는 대로 속도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업 성공 투자로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도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경 과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발표가 됐던 게 디지털 뉴딜이었고 이제 여기에 그린 뉴딜까지 포함이 된다는 그런 건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탈원전 정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는 이유는 이 에너지 저감,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가장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이 탄소 관련된 이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나 기후와도 연결이 되겠죠. 최근에 이상 기후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이런 데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불어오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펼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네. 문재인 정부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탈원전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뉴딜 정책에도 이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을 또 새롭게 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용어만 다른 거지 네. 크게는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뉴딜이라는 걸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네. 화두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자리도 좀 만들고 경기도 좀 부양시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 실업률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제 이 코로나19를 나름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업자가 타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네. 최근에 보면 이 실업 수당을 굉장히 지금 매달 지금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실업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업률이 14%대였는데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20%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자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뉴딜 정책을 피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 그린 뉴딜도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청와대가 그 그린 뉴딜에 대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네. 바로 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네.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단열재 등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또 피겠다라는 네. 언급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후화된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이 주택뿐만 아니라 산단, 그러니까 산업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노후화된 산업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5G 시대와 맞물려서 이 스마트, 그러니까 이 산업 단지에는 이 스마트 그리드나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이제 미래형 부분까지 연결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환경부는 아무래도 이 더 환경 쪽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린 뉴딜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산업 부 같은 경우는 또 경제 쪽에 좀 더 치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부서는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대책은 6월 달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많은 종목, 많은 섹터와 종목군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 최근에 또 종목 장세잖아요. 네네.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응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투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개장 준비하시면서 그린 뉴딜 수혜주 같은 거 찾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환경 전반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다들 들어보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섹터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래서 네. 다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지금 어제 시간외에서 주가 상승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것 중심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어제 장중에는 전기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주가 랠리가 나왔는데요. 어제 시간외에서는 풍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 시간외에서 뭐 상한가를 가고 막 이랬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나오죠.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동국 SNC, 유니슨이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수주도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CS 윈드라는 회사, 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태운과 동국산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풍력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S에너지랑 파로 같은 회사, 파로 같은 회사는 우리가 이제 손 세정제를 하는 회사로 또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매출의 더 많은 부분은 이 에너지 추적,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태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에서 서로 움직이죠. 네. 그것을 이제 따라가면서 추적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파로예요. 그래서 이 파로 역시
태양광주다라는 관점에서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소차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어제는 전기차 종목이 많이 갔지만 수소차 역시 이 친환경 그린 뉴딜의 또 대표적인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종목군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환경, 이 환경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 굴뚝 이런 뭐 산단에 있는 이런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에너지 좀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출하는 이런 것들을 좀 에너지 저감 장치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완화시키는 이런 관련된 종목들 지금 보이고 있죠. 네. 뭐 KC 코트렐이나 KC 그린홀딩스, 뭐 한온 시스템, 뭐 하치 같은 종목들이 또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에너지 저감 장치를 위한 우리의 베네핏을 줘야 되는데 네. 그 베네핏이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그런 베네핏을 주잖아요. 네.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뭐 후성이나 뭐 한솔, 홈데코 그리고 이제 이건산업 같은 회사들이 네.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회사다. 그리고 아까 제가 노후 건축 단열재 및 리모델링 관련돼서 먼저 이제 청와대에서 예시를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좀 종목이 조금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노후 건축 단열재 리모델링은 이제 국보 디자인하고 벽산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건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에너지는 이제 에코바이오와 이제 제이시 케미칼이라는 종목들이 있고요. 뭐 네. 수처리에는 시노펙스라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풍력부터 태양광, 수소차, 그리고 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요. 관련주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에 이어서 핵심 공략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들고 나오는 핵심 공략주들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섬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뭐 한섬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류 브랜드인데요.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스템 알아요, 시스템. 예, 네. 시스템도 아시고 뭐 타임, 뭐 SJ, 뭐 마인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네. 남성복도 있지만 주로 여성복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시스템밖에 모르니까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되게 오래된 브랜드, 시스템 되게 네. 오래된 브랜드고 그 타임이라고 하면 백화점에 가시면 가장 명당 자리에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네. 뭐 웬만한 외투는 뭐 200에서 300만 원, 뭐 우리가 이제 티, 뭐 여름에 입는 이런 티 같은 경우도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는 해외 브랜드와도 견줄 만한 그런 비싼 그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의류 같은 경우는 아예 비싼 옷이나 아예 싼 옷, 우리가 이제 뭐 자라나 뭐 H&M 이런 데서 구입하는 저렴한 옷 네. 아니면 아예 비싼 옷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최근에 공시가 났는데 네.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는 공시가 났어요. 그래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이 내년에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를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그런 관점에서 주가 랠리가 나온 종목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종목이 있었어요. 아. 이 종목 차트를 잠깐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종목이 이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면서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주봉이거든요. 5만 원대에서 주가가 30만 원까지 주가 랠리가 나타났었습니다. 성장성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우리 한섬 일봉을 지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한섬을 보면 뭐 최근에 당연히 바닥에도 좀 올라온 주가의 모습이지만 2019년 대비 5만 원대 중반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네. 지금 3만 원대 초반이지만 네. 이 화장품의 모멘텀을 받는다면 주가 랠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 대인데 동사의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이 붙어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보다 주가가 중장기적으로는 2배에서 3배 이상 주가 상승 랠리가 가능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동사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는 이제 현대백화점으로 넘어가서 이 현대백화점 그룹에 있는 유통망을 이용하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가격군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5,5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차 목표가는 5만 원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화장품에서 모멘텀이 생기면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10만 원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7,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패션 기업 한섬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과장님 오늘도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굿모닝은 TV와 PC, 스마트폰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부터 함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